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품질 평가 교육을 맡게 된 김이사 송인영입니다. 이 교육은 센서리 평가로 대표되는 커피 품질 평가를 자세히 이해하고 기초적인 훈련과 실무에서 응용하는 방법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다룰 내용은 커피 센서리와 QC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커피를 평가를 할 때 품질 평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품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들 얘기하시는 거는 커피의 향을 평가를 한다, 혹은 커피의 맛을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품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물품이 가지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품질 평가라고 하는 거는 물품이 가지는 이 품질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커피의 맛이나 향 같은 그런 특징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품질 평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이나 식음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요소들을 이화학 요소와 관능적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화학 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정의상으로는 자연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시약이나 분석 기기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량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화학 요소의 이는 물리의 이, 그리고 화학의 화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요. 물리와 화학적인 측정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사용을 하는 무게라던가 혹은 밀도라던가 수분 함량, pH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화학 요소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들 관심을 두시는 관능적인 요소인데요. 이화학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관능적인 요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능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들 관능 패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자들을 뜻하는 거죠. 관능 패널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로 1, 2, 2g, 3g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수치화가 어려워요. 저희가 이 관능평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능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기존의 연구 자료를 보면은 관능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능평가란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을 통해 인지하는 제품에 대한 반응을 인지, 측정,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관능평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경험을 하고 느끼는 감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래서 관능평가를 할 때에는 이거를 데이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오감을 이용을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차도 크고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경험을 했었던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편향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한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요. 많이들 커피 평가에서 센서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커피에서 단순히 어떤 향이 난다 혹은 어떤 맛이 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평가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의미 있는 평가 결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실제로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커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게요. 우유를 마시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혹은 우유를 마시고 뭔가 몸이 안 좋아졌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감각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우유는 맛이 없다. 혹은 이 우유는 품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능평가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날짜가 오래되거나 온도가 안 좋은 환경에서 보관이 된 우유에서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 성분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기분을 안 좋게 혹은 몸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화학 결과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이화학 결과에서 나온 측정값과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 안 좋은 정도 혹은 몸이 안 좋아지는 이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분이 들어있게 되면은 이게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실제로 품질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화학 평가와 관능 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평가를 하는 대상 자체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단 정도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 달다, 많이 달다, 적게 달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를 당도로 이야기를 해서 당도가 높다, 낮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브릭스라고 하는 당도를 이야기하는 측정 단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당도, 단맛의 정도를 평가를 하지만은 사람을 이용을 해서 얼만큼 달게 느끼느냐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게 실제로 당분이 얼만큼이 들어있다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매운 정도,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매운 거를 느끼는가 하는 맵기의 정도를 관능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걸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 걸로 맵기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에서 주로 관능적인 요소를 평가를 하는 그 항목들, 이제 평가 요소, 품질 요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커피에서 평가를 하는 관능 평가 요소와 이화학적인 평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관능 평가 요소들을 우리가 느끼는 오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렇게 5가지로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 품질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로스팅을 하거나 할 때 팝이 터지는 소리라던가, 혹은 커피가 추출이 될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일부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커피 결과물을 평가를 할 때는 청각은 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4가지의 평가 요소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각적인 경우에는 관능 평가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배전도, 눈으로 보이는 색깔의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원두의 팽창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두의 결점도, 이제 많이들 결점도로 평가를 한 거를 수치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화학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능 평가의 요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출이 된 커피 결과물의, 그러니까 커피 용액의 투명도라던가 색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될 때에 저희가 스트림이라고 하죠. 추출 양상이라던가 혹은 크레마의 점도, 이런 것들도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촉각인데요. 흔히들 바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혹은 촉각을 이용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점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평가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액 자체의 점도, 비스코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게 얼만큼 끈적끈적한지를 이야기할 때 덴시티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온도, 템퍼레처가 있고요. 그리고 용액이 얼만큼 입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무게감, 바디 혹은 헤비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은 질감, 입안에서 얼만큼 거칠고 부드럽게 느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질감이 있는데, 텍타일 혹은 마우스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커피의 관능 평가 요소 중에 미각을 이용을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평가 요소는 기본적으로 혀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혀에서 느끼는 5가지의 기본 맛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혀에서 느끼는 5가지 기본 맛이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있는데요. 짠맛하고 감칠맛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로 평가를 하지 않고요. 단맛, 신맛, 쓴맛 이 3가지의 맛에 떫은 맛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떫은 거는 사실은 질감 쪽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은요. 혀를 이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고요. 신맛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맛이라고 이야기하면 커피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미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를 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맛 요소들을 가지고서 다시 커피의 맛 평가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그 평가 항목으로 이제 대체가 될 때에는 보통 맛이라는 용어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테이스트죠. 혹은 이 맛들이 어떤 조화를 이뤄내는가 하는 걸로 맛 균형, 테이스트 밸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용액이 입안에서 있을 때의 맛뿐만 아니라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 남는 고형물의 느낌, 이거를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하는 항목으로도 평가합니다. 네, 다음은 후각을 이용한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후각은 우리가 어떤 관능적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음식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생두 상태에서는 생두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후각으로 평가를 하고요. 커피를 음료 상태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음료로 만들기 전에 볶은 커피를 분쇄해서 나오는 향, 프레그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그런스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추출을 할 때에 물이 부어진 상태에서 평가하는 아로마, 그리고 역시 물이 부어졌을 때 젖은 커피 표면에서 나오는 향기인 크러스트, 그리고 이 젖은 커피를 걷어낼 때에 나오는 향기인 브레이크, 커피가 입안에 있을 때에 느껴지는 향인 플레이버, 그리고 커피를 먹거나 뱉은 다음에 입안에 남는 향과 맛을 이야기하는 애프터 테이스트, 그리고 이 향의 정도가 얼만큼 선명한지를 이야기하는 클린컵, 향이 얼만큼 각각의 추출해서 균일하게 나오는지를 보는 유니포미티, 그리고 이 향이 얼만큼 다양한 향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컴플렉시티, 이런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향 평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커피의 관능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은 커피의 이화학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화학 평가 요소 이제 많이들 어색하실 텐데요. 이화학 평가 요소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연구소라던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가공에 사용을 하시는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혹은 커피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이제 현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교육 내용을 짜고 있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이화학 요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커피의 이화학 평가 요소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커피의 생두 상태의 이화학 평가 요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두 상태, 그리고 추출이 되어 있는 음료 상태의 이화학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두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이화학 요소 중에는 대표적으로는 스크린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센티미터, 밀리미터처럼 어떤 도량 단위인데요. 커피 생두의 크기를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스크린이라고 하면은 64분의 1인치, 이제 10스크린이면은 64분의 10인치의 길이를 말을 해요. 생두가 일반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길다란 타원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사이즈를 재는 이 기구는 스크리너 혹은 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여러 개의 채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서부터 구멍이 큰 채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구멍이 작은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 위에서 생두를 붓고 흔들게 되면은
위쪽에서부터 생두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이 생두가 걸릴 만한 구멍의 체에 생두가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생두가 걸리는 스크린, 만약에 17 스크린이다 하면은 이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는 17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제 커피의 스크린 사이즈가 1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 커피는 전체량의 50%는 17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30%는 18 스크린, 그리고 나머지 20%는 16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혹은 전체의 90%가 17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는 18 스크린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화학 평가를 하게 되면은 로스팅을 할 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밀도하고 수분 함량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생두의 이화학 평가 요소인데요. 커피를 수확하고 얼마 되지 않은 뉴크롭 상태에서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산지에서 커피를 가공을 끝내고 수출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분이 너무 높게 되면은 운송 단계에서 커피가 좀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유통을 하는 무역 기준에 의하면은 커피는 기본적으로 13% 이하로 수분이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혹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통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3% 아래의 수분에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커피가 유통이 됐다고 하면은 보통 뉴크롭의 생두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대략 10% 이상의 수분 함량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수확한 지 조금 오래되고 패스트 크롭, 몰드 크롭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변하게 되면은 10% 이하로 수분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인도 몬순 커피, 그런 좀 독특한 가공을 거친 커피의 경우에는 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직후에도 10%가 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수분 함량을 가지게 되는데, 역시 이것 또한 로스팅을 할 때 수분을 어떤 식으로 증발을 시키고 로스팅을 할지를 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수분 함량과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수분 활성도는 흔히 자유 수분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산지에서 커피가 가공이 되고 난 직후에는 이 수분 활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커피의 향미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커피의 품질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커피를 가공을 하는 산지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수분 활성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평가 기계 말고도 약식으로 한두 개 정도의 커피 알갱이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도구들도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 로스터리에서도 이 수분 활성도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커피를 보관을 하는 환경을 평가를 하는 것도 역시 이화학 평가 요소인데요.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식품 공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모든 식음료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는 기준서 같은 건데요. 식품 공전에 따르면은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커피 상품은 납, 오크라톡신, 잔류농약, 여기에 음료 상태에서는 대장균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입해오는 생두에 들어있는 납이나 오크라톡신, 잔류 농약에 대한 함량을 반드시 조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인지를 증명을 해야만 국내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원두의 이화학 평가 요소인데요. 원두의 이화학 평가 요소는 로스팅 단계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면 사실 너무 많은 이화학 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는 결과물인 원두 평가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사용하시는 평가 요소는 색상, 밝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색상을 재는 기계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커피의 색상이 인쇄가 되어 있는 타일을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 색상을 평가 요소로 사용을 할 때는
이 평가 항목의 이름을 색상,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아그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이제 기계 회사이기도 한데요. 아그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커피의 볶음의 정도를 명도값으로 구분을 한 그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그트론사에서 먼저 만든 평가 요소라서 저희가 커피의 색상을 아그트론이라고 하는 수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도값이라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원두가 밝다는 뜻이고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명도가 어둡다는 뜻, 그러니까 다크로스트라는 뜻이죠. 네, 그 밖에 아그트론이 아니라 뭐 프로밭에서 나온 그 색상 측정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그트론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을 해서 그냥 브라이트니스 혹은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그 평가 항목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뭐 혹은 L값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수분 함량인데요. 원두 상태에서 수분 함량을 평가를 할 때는 생두 상태 대비 얼만큼 수분이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 측정을 해요. 로스팅을 할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분을 이야기하자면은 무조건 수분이에요. 그래서 배전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얼만큼 색상이 났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커피의 성분 조성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리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도가 낮은 커피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을 동일한 열로 볶았을 때도 다른 커피에 비해서 컬러가 좀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당도가 높은 커피의 경우에는 역시 같은 조건에서 색깔이 더 진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커피의 배전도는 색상이 아니라 수분이 날아간 정도, 그러니까 수분 증발률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의 평가를 할 때 수분 함량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두 대비 원두에서 얼만큼 양이 줄어들었는가, 이거를 저희가 생산 수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산업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평가를 하는 이화학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을 하는 뭐 프로파일을 짜는 것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뭐 ROR이라던가 DTR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는 어디까지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만을 일단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에 대한 평가인데요. 앞에 로스팅하고 마찬가지로 음료를 추출을 하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추출 시간이라던가 뭐 템핑의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역시 결과물인 음료의 평가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음료의 이화학 평가에서는 원료가 되는 그 분쇄 커피의 상태를 평가하는 이화학 평가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추출이 되고 난 음료 결과물의 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원료 상태를 평가를 할 때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사용된 커피의 무게 혹은 그 부피. 부피를 저희가 뭐 환산해서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하지만은요. 네. 그리고 커피의 온도 혹은 추출수의 온도, 그리고 분쇄도, 커피가 얼만큼 곱게 갈려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사마다 분쇄 분포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인 만약에 750 마이크론으로 커피를 분쇄를 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그라인더 회사에서는 750 마이크론 미터가 전체 함량의 80%로 뭐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떤 그라인더 회사에서는 750 마이크론 미터가 한 50%만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굵고 가는 쪽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쇄도 크기 자체만이 아니라 이 분쇄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분쇄 분포도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를 로스팅을 한 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를 이야기하는 디게싱 기간도 역시 중요한 이화학 평가 요소인데요. 커피가 로스팅이 된 정도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추출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상압 추출의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디게싱을 한 다음에 추출을 하고 가압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일에서 3일 정도는 진한 상태에서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커피에 물이 침투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료가 되는 분쇄 커피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많이들 다루시는 내용이 이 디게싱 기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랩 테스트라고 해서 연구소에서 하는 평가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디게싱 정도를 단순히 기간, 뭐 몇 시간이나 며칠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커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가스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화학 평가 결과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출 결과물인 음료의 평가인데요.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게 농도죠. 그래서 어떤 용액에 이 안에 커피의 고형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이 농도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TDS 그리고 브릭스가 있어요. 커피 업계에서는 TDS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용액에 들어있는 고형물의 함량을 재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농도 측정기가 브릭스 미터기라고 한다면은 브릭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pH. pH는 산성도를 체크하는 수치인데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pH에 대해서 배우는데 pH 7이 중성이에요. 어떤 산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이 7, 그리고 산성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7에서 수치가 커질수록 산성도가 낮고 알칼리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산성이고 pH가 높을수록 알칼리에 가깝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출 수율은요. 앞에서 로스팅에서도 생산 수율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다뤘는데요. 네, 추출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원두 전체의 함량에서 용액에 얼만큼 빠져나왔느냐 하는 거를 추출 수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g의 커피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 10g이 용액에 녹아나왔다. 그러니까 커피 음료에 녹아나왔다 하면은 추출 수율이 10%가 되는 거고요. 20%가 녹아나왔다 하면은 추출 수율이 20%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에 상압 환경에서는 최대 30% 남짓까지 이 추출 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두를 물에다가 하루 종일 담가 놓는다 그래서 원두가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녹아 나올 수 있는 최대 추출 수율이 대략 30% 정도,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고 볶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주 높은 고압 환경에서는 최대 60%까지도 추출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들 인스턴트 커피라던가 농도를 조금 더 높게 하는 이제 동결 건조 커피 그런 경우에 혹은 이제 농축액 같은 경우에 로부스타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최대 추출 수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역시 이것도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출수 성분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커피를 추출을 하는 물의 상태에 따라서 커피의 내부 성분을 가지고 이제 오는 추출의 경향이 달라진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추출수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무기염류 이런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시 이화학 평가로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랩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세하고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은 최근에는 간이 키트들, 약간 이제 리트머스 시험 종이 같은 그런 간이 키트들을 이용을 해서도 이제 그런 걸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거를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한나 체커, 많이들 사용하시죠? 비롯해서 물의 그 상태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이제 식품 공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업장이 콜드브루 추출물을 판매를 한다. 혹은
우리가 뭐 인스턴트를 판매를 한다 혹은 커피 음료를 판매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역시 식품 공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화학 평가 결과가 기준치 아래여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생물이죠. 그래서 일반 세균과 대장균 양이 이제 식품 공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대 수치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일반 로스터리라던가 이런 데서는 많이 경험을 하실 일이 없긴 하지만은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기준의 이화학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강에서는 품질 평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커피 평가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이화학 평가와 관능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뤘었던 요소들 말고도 사실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평가하는 환경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었던 다른 것들을 평가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근무하시는 환경에 맞춰진 조금은 더 나한테 유효한 평가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 간을 못 보는데 훌륭한 셰프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내가 추출하고 볶는 커피가 어떤 맛을 내는지를 모르면은 훌륭한 바리스타나 로스터가 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이사 대표 송인영입니다. 바리스타 대회나 국내에서 대회 심사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해외에서 국제 심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SPC라고 하는 종합식품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성수동에서 김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끼리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에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말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아무리 기호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농도가 진하고 낮고 신맛이나 단맛이 강하고 약한 것들은 기호가 아니라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커피 센서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준을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는 커핑을 포함해서 커피 센서리와 품질 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커피 센서리 훈련과 현업에 적용하는 실무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센서리 훈련은 후각과 미각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구와 이론을 활용을 하는 폭넓은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무 활용 파트에서는 품질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능 평가 기법들과 국내외의 여러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QC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커피 센서리나 QC가 막연하게 느껴지셨던 커피 업계 종사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거는요. 저만의 생각과 색깔이 담겨있는 실무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만의 교육을 언젠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언스페셜티는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과 장벽 없이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계 종사자분들끼리 의견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었던 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피 센서리를 배우고 싶어 하시지만 이 클래스가 커피 센서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쉽게 느끼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